2015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4시 58분. 알람이 울리기 2분 전 김선영의 눈이 떠졌다. 58년을 살면서 30년째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침대 옆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3월의 서울, 봄은 왔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남편은 이미 없었다.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세면대 앞에 선 선영은 거울을 봤다. 58세의 얼굴.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거울 보는 것도 귀찮아진 것이, 예쁘게 꾸밀 이유도 누가 봐줄 사람도 없었다. 어차피 선영은 중얼거림을 멈췄다.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긴 지도 몇 년째였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어머님, 저예요. 대답은 없었다. 늘 그랬다.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82세의 박순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몸이 차츰 회복되었지만 몇 년 전부터 오른쪽 몸을 거의 쓰지 못했다. 말도 어눌했다. 남편 김태수 회장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순자는 며느리 선영의 손에 의지해 살아왔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선영은 침대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선영을 향했다. 그 눈빛이 늘 이상했다. 중풍 환자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다. 뭔가 또렷한 의식이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기저귀 확인할게요. 선영은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을 시작했다.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리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젖은 것을 교체하고 깨끗이 닦아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시어머니였던 사람의 배설물을 다룬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생전에 선영을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고 친정을 무시하고 3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만들었던 사람. 그런데 쓰러진 후 가족 중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남편 대연은 요양원 보내자고 했다. 시동생 부부도 찬성했다. 아들 준우마저 엄마 너무 힘들잖아요 라며 요양원 입소를 권했다. 하지만 선영은 반대했다. 제가 모실게요. 왜 그랬을까? 선영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복수심이었을까?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작은 신음을 냈다. 선영은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의 왼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엄지손가락을 조금 들어 올렸다. 선영은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죽 끓여 올게요. 부엌으로 향하는 선영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다. 58세 치고는 늙어 보였다.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가 무겁고 어깨가 처져 있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흐릿한 눈이 아니라 또렷한 의식으로. 그리고 침대 옆 서랍 속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봉투 안에는 선영의 운명을 바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2015년 3월 18일 오전 7시. 밥은 남편 김대연이 식탁에 앉으며 첫마디를 던졌다. 61세의 대연은 중소기업 대표답게 단정한 차림이었다. 회색 정장,
파란 넥타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겉보기엔 성공한 중년 남자였다. 지금 갖다 드릴게요. 선영은 부엌에서 대답했다. 이미 준비된 밥상을 들고 나왔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3가지, 구운 고등어. 30년 동안 같은 메뉴였다. 대연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대연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한 입 먹고는 찌개를 떴다. 인상을 찌푸렸다. 자, 죄송해요. 다시 끓여올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신문을 펼쳤다. 선영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대연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신문만 보며 밥을 먹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회식이세요? 응, 몇 시쯤? 모르겠어.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 대연은 밥을 빨리 먹었다. 10분도 안 돼서 식사를 마쳤다. 일어서며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다. 그때였다. 선영이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고 화려한 여성 향수. 대연의 정장 재킷에서 풍겼다. 남자 향수가 아니었다. 여보, 왜? 옷에서 향수 냄새가. 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회사에 향수 뿌리는 사람 많아. 그러지 말고 빨래나 제대로 해. 하지만 여자 향수 같은데. 아침부터 신경질 나게 하지 마. 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영은 움찔했다. 대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청소 제대로 해놔. 오늘 동생이 올 수도 있어. 쾅! 문이 닫혔다. 선영은 혼자 남았다. 식탁에 놓인 밥그릇을 보았다. 반도 안 먹었다. 역시 짰나. 선영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평소와 똑같았다. 짜지 않았다. 그녀는 대연이 앉았던 의자에 가서 냄새를 맡아봤다. 향수 냄새가 분명했다. 여자 향수. 30년을 함께 산 선영은 알 수 있었다. 이건 사무실에서 우연히 묻은 냄새가 아니었다. 가까이에서 오래 함께 있어야 이렇게 짙게 뵐 수 있는 냄새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오전 8시 30분. 선영은 시어머니 방으로 아침 죽을 들고 갔다. 호박죽이었다. 시어머니가 소화하기 편한 메뉴였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선영은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혔다. 등받이 쿠션을 받쳐주고 식사용 턱받이를 둘러줬다. 순자는 가만히 있었다. 저항하지도 도와주지도 않았다. 인형처럼. 선영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식혔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다. 아세요. 순자는 입을 벌렸다. 선영이 죽을 넣어줬다. 천천히 씹고 삼켰다. 이 과정이 한 끼에 30분은 걸렸다. 맛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눈만 깜빡였다. 선영은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2번째 숟가락을 떴다. 어머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건가요? 나이 들어도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순자의 눈이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으로 선영은 그 눈빛에 놀랐다. 분명히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냥 회사 사람 향수가 묻었을 뿐인데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순자의 왼손이 움직였다. 천천히 힘겹게. 침대 시트를 잡고 있던 손이 선영의 손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꼭 쥐었다. 어머님, 순자의 입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선영은 귀를 가까이 댔다. 조심해. 순자의 목소리였다. 선영은 눈이 커졌다.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눈도 감았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환청이었을까? 하지만 손은 아직도 선영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오후 2시 청소를 마친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 최경숙이었다. 여보세요? 선영아, 나 경숙이야. 응, 경수가. 지금 시간 돼.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경숙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선영은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낮잠 시간이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선영아, 어제 강남에서 내 남편 봤어. 선영의 손이 떨렸다. 응, 회사 강남에 있잖아. 아니, 저녁 8시쯤이었어. 레스토랑 앞에서. 레스토랑? 선영아,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 젊은 여자. 손잡고 있더라. 선영은 말을 잃었다. 경숙은 계속 말했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였는데. 사진도 찍었어. 보낼까? 응,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레스토랑 앞. 조명이 화려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에 대연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 긴 머리를 웨이브로 내려뜨렸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이힐을 신어서 키가 커 보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선영아, 괜찮아?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대연의 얼굴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선영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그런 밝은 표정이었다. 선영아, 나 지금 갈까? 혼자 있지 마. 괜찮아. 무슨 소리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경수가, 나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전화할게. 선영아, 고마워. 알려줘서. 선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사진만 봤다.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다. 아들을 낳아 키웠다.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간병했다. 집안일을 도맡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갔다. 시동생 김대진과 그의 아내 이미숙이었다. 형수님, 어서 와요. 대진은 48세로 대연보다 13살 어렸다. 늦둥이였다. 회사에는 다니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 아내 미숙은 45세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대진이 물었지만 시어머니 방으로 가지는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똑같으세요. 그래요?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차 좀 주세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귀가 밝은 편이라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형님한테 다시 말해봐야겠어. 형님이 안 된다잖아. 계속 반대하고. 형수님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잖아. 형님도 나이가 있는데 힘들겠지. 근데 뭐 며느리 돌이니까. 며느리 돌이.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형수님도 본인 인생 좀 사셔야지. 그러게. 근데 형님이 워낙 고지식해서. 선영은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형님. 미숙이 차를 받아들었다.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다. 형수님, 오늘 어머니 병원비 정산하러 왔어요. 대진이 말했다. 병원비요? 네. 지난달 약값 타고 간호용품 비용이요. 형님이랑 제가 반반 내기로 했잖아요. 아, 네. 그게 말이에요. 미숙이 끼어들었다. 워낙 비용도 크다 보니 형님도 좀 부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네. 같이 사시잖아요. 당연히 비용도 분담해야죠.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저는 10년 동안 직접 간병하고 있는데요. 그건 며느리 돌이잖아요. 당연한 거고, 병원비는 또 다른 이야기죠. 제가 돈을 어디서 벌어요? 전업주부인데. 친정에 부탁해 보시든가요. 아니면 형님이 일을 하시든지. 선영은 말을 잃었다.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형수님 친정에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대진도 거들었다. 제 부모님은 연금으로 겨우 사세요.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고. 그럼 형님이 일을 하셔야죠. 요즘은 60살 가까이 돼도 일하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보내자는 거죠.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형님도 일하실 수 있고 어머니도 전문 간병을 받으시고 나라에서 조금 지원해주니 우리 비용 부담이 줄고 일석삼조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아이고, 형님.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너무 고지식하신 거 아니에요? 21세기인데. 요양원이 무슨 죄인 보내는 곳도 아니고요. 미숙 씨 말이 맞아요. 형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진이 덧붙였다.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만 마셨다. 참, 형님은 어디 가셨어요? 대진이 물었다. 회사에 요즘 형님 바쁘시죠? 사업이 잘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형님은 잘 모르시겠죠. 아주버님이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미숙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선영은 그것을 알아챘다. 혹시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걸까? 남편의 불륜을? 저희는 이만 갈게요. 병원비 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일어났다. 선영은 그들을 배웅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대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참 답답하시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러게요. 1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 좀 그만하셔야죠. 발소리가 멀어졌다. 선영은 문에 등을 기대고 섰다. 힘이 빠졌다. 밤 11시.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고 멍하니 봤다. 대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 늦는다는 말이 이렇게 늦는 건가? 자정이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다. 대현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리고 또 그 향수 냄새. 안 자고 뭐해? 대현이 물었다. 선영은 TV를 끄고 일어났다. 당신 요즘 늦게 들어오시네요. 회사 일이 많아서 어제도 안 들어오셨잖아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호텔에서 잤어. 왜? 대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선영은 용기를 내서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뭐? 다른 여자요. 대현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대현은 비웃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경숙이가 봤대요. 당신이 어떤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경숙이? 그 이혼한 여자? 하여튼 이혼한 여자들은 다른 사람 부부도 이혼시키려고 난리야. 대현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손잡은 게 뭐가 어때서? 회사 직원이야. 저녁 먹고 헤어지는데 손잡을 수도 있지. 회사 직원이요? 응, 마케팅팀 과장이야. 일 때문에 저녁 먹은 거고. 일 때문이면 회식 아니에요? 왜 둘이서만? 중요한 프로젝트 논의했어. 왜 이렇게 캐묻고 그래? 당신 옷에서 향수 냄새 나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니까. 대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뭐야? 감시하는 거야? 저는 그냥 그냥 뭐? 의심하는 거잖아. 30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대현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선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손이 떨렸다. 대현의 반응이 이상했다. 너무 방어적이었다. 화를 낸 것도 이상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차분하게 해명할 수 있었을 텐데.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경숙이 보낸 사진을 다시 봤다. 손을 잡고 있는 남편. 밝게 웃고 있는 남편. 선영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 눈물이 또 흘렀다. 다음 날 새벽 5시. 선영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님, 아침이에요. 선영은 기계적으로 간병을 시작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시어머니를 닦아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선영은 놀라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순자는 선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다. 미안해. 예? 내가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였다. 어눌했지만 분명했다. 선영은 눈이 커졌다.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자는 눈물을 계속 흘렸다. 그리고 왼손으로 선영의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어머님, 내가 못됐어. 미안해. 선영은 울음이 터졌다. 1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손을 놓지 않았다. 계속 쥐고 있었다. 선영아, 조심해. 대현이, 조심해. 조심하라고요? 나쁜 놈이야. 나도 알아. 다 들었어. 선영은 충격받았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남편의 일을. 어머님, 언제부터? 오래됐어. 1년 넘었어. 순자는 말을 이어갔다.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말했다. 요양원 보낸다는 것도 다 들었어. 내 앞에서 막말하는 것도 다 들었어. 어머님, 미안해. 내가 네 편 들었어야 하는데 말을 못해서. 순자는 울었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 같았다. 선영아, 내 방 서랍 열어봐. 서랍이요? 낡은 봉투 있어. 그거
순자는 숨을 몰아쉬었다. 말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꼭 지켜. 순자는 선영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력을 다 소진한 것 같았다. 선영은 한참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10년 동안 매일 잡았던 손이지만 오늘처럼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3월 20일 수요일 오후 아들 김준우가 찾아왔다. 32세의 준우는 대기업 과장이었다.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는 없었다. 엄마, 준우야, 왔구나. 선영은 반가웠다. 아들을 본 게 한 달 만이었다. 할머니 어떠세요? 똑같으시지? 오래 사시네요. 벌써 10년이잖아요. 준우는 할머니 방을 힐끗 보고는 거실에 앉았다. 들어가 볼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선영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현관문이 또 열렸다. 광고회사 다니는 30세 며느리 강민지였다. 어머님, 어서 와.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다. 선영은 차를 내왔다. 엄마,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준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뭔데? 엄마, 할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요? 선영은 차를 마시다 멈췄다. 갑자기 왜?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요. 60 가까운데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어머님, 저도 준우 의견에 동의해요. 민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드세요. 10년이나 하셨으면 충분히 효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준우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빠도 요양원 보내자고 하시잖아요.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모시겠다고 했으니까. 왜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준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10년 동안 할머니 간병하느라 엄마가 뭘 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갇혀 계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해줬어요? 30년 동안 엄마 괴롭힌 거 나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준우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어머님, 제 생각엔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는 어머님 인생 좀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 모시면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드리고 어머님도 시간이 생기고 좋잖아요. 그리고 엄마, 준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하면 비용 문제도 있어요. 비용? 할머니 병원비, 간호용품 약값만 해도 몇백 나가잖아요. 아빠랑 작은아버지가 반반 내고 있는데 준우는 말을 흐렸다. 만약 요양원 보내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훨씬 줄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선영은 아들을 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변했을까? 준우야, 너 엄마,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애 낳으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아빠 회사 상황도 좋지 않다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용돈 솔직히 부담이에요. 선영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마저 알겠어. 나가. 엄마, 나가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엄마, 왜 이러세요? 내 아들이 돈 때문에 할머니를 버리자고 하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버리는 게 아니라 나가. 제발 나가줘. 준우와 민지는 서로 쳐다봤다. 그리고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 사람이 나갔다. 선영은 혼자 남았다. 차가 식어 있었다. 선영은 차를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3월 22일 금요일. 오늘도 늦을 거야. 대연이 아침에 말했다. 회사 야근이에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 대연은 서둘러 나갔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오늘은 확인해야 한다. 오후 6시.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죽을 먹이고 약을 챙겨드린 후 밖으로 나왔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다. 남편을 미행하는 것. 택시를 타고 대연의 회사로 갔다. 강남역 근처 10층짜리 건물이었다. 선영은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다. 회사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다. 7시, 8시.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했다. 하지만 대연은 나오지 않았다. 8시 30분. 드디어 대연이 나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여자와 함께였다. 경숙이 보낸 사진 속 그 여자였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오늘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었다. 대연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여자는 대연의 팔짱을 꼈다. 선영은 택시비를 내고 나왔다. 멀찍이 따라갔다. 두 사람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선영은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 선영은 레스토랑 창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와인을 주문했다.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 대연이 여자의 손을 잡았다. 선영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확실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10시가 넘어서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다. 대연이 여자를 안았다. 포옹이 길었다. 그리고 볼에 키스를 했다. 선영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돌아서서 걸었다. 눈물이 흘렀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한강 다리를 건너며 난간을 보았다. 잠시 멈춰섰다. 강물이 검게 흘렀다.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무엇이었을까? 가정부였을까? 아니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을까? 선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었다. 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선영은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잘 주무시고 있었다. 선영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남편과 그 여자가 보였다. 손을 잡고 웃고 키스하는 모습이.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다. 대연이 돌아왔다. 침실로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안 자고 뭐해? 당신 어디 갔다 와요? 야근했다니까. 거짓말. 선영이 앉아서 대연을 봤다. 내가 봤어요. 여자랑 레스토랑 가는 거, 손잡고 키스하는 거 다 봤어요. 대연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대연은 인정했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맞아. 나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쩔 건데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랑은 끝났어. 진작에 끝났어. 30년을 30년이 뭐 대단해. 그냥 관성으로 산 거지. 사랑 같은 거 없었어. 대연은 넥타이를 풀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혼하고 싶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뭐라고요?
이혼하자. 당신도 자유롭게 살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선영은 숨이 막혔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됐잖아. 30년이면 충분해. 이제 헤어지자. 아들은요? 준우는 준우는 이미 컸어. 알아서 살아. 그리고 준우도 찬성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준우한테 이미 말했어.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준우도 이해한다더라. 선영은 아들이 왔던 날을 떠올렸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날.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 당신들이 모의한 거예요? 모의까지는 아니고 그냥 준우한테 솔직하게 말한 거지. 아빠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대현은 샤워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알아서 해. 재산 분할은 뭐 당신 명의 재산이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을 거야. 샤워실 문이 닫혔다. 선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30년. 30년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건가? 3월 25일 월요일. 선영의 58번째 생일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침에 대현은 회사에 갔다. 생일 축하해라는 말도 없었다. 선영은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작은 냄비에 소복하게. 자신과 시어머니 목만.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떠먹이며 말했다. 58살이 됐어요. 벌써요. 순자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축하해. 어눌한 목소리였다. 고마워요, 어머님. 두 사람은 조용히 미역국을 나눠 먹었다. 선영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선영을 보았다. 그 눈빛은 슬펐다. 살 아팠어? 아직이요. 오늘 봐. 꼭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준우와 며느리 민지였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선영은 의외였다. 적어도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민지가 케이크에 초를 꽂기 시작했다. 58개. 엄마, 소원 빌어요. 준우가 말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엄마, 촛불 끄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선영은 눈을 떴다. 뭔데? 아빠가 할 말씀이 있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우는 현관 쪽을 보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대현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자가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 긴 머리의 여자. 오늘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화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뭐야? 선영은 일어섰다. 선영 씨, 앉으세요. 대현은 태어냈다. 여자도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 소개할게. 이분은 예림 씨. 우리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에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대현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우리 이혼합시다. 선영은 숨이 멎었다. 오늘 서류 가져왔어. 여기 서명하면 돼. 내 생일날 날짜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잖아. 대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재산 분할은 간단해. 이 집은 내 명이고, 회사도 내 명이고, 예금도 내 명이고, 당신 명의 재산은 없잖아.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동안 밥 먹고 산 거 아니야?
그걸로 됐지. 선영은 아들을 봤다. 준우야, 너도 이걸 알고 있었어?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고 그냥 30년 동안 여기서 산 거잖아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식이 하는 말이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건 부모 도리잖아요. 당연한 거고. 민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넌 대체 누구 편이야? 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명의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도 받을 게 없어요. 선영은 대연을 봤다. 당신 정말 이러려고 30년을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산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얹어 산 거지. 대연의 말은 차가웠다. 나는 돈 벌어왔고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공평한 거래였어. 공평한 거래? 그럼 당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어? 집안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때 여자 이예림이 말했다. 아줌마, 빨리 서명하세요. 저희 시간 없어요. 뭐라고? 오늘부터 여기 제 집이에요. 대연 씨랑 재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나가셔야죠. 혜림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좀 낡았네요.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다 바꾸고. 선영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왜요? 여기 곧 제 집인데요. 내가 30년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요? 집 주인이 누군데요? 아줌마 명의예요? 아니잖아요. 혜림은 비웃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여기, 아줌마 집 아니에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 대연이 끼어들었다. 서명해. 10분 안에. 아니면 짐 싸서 나가.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불법 침입으로.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선영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너희가 정말 사람이야? 준우가 선영을 일으켰다. 엄마, 서명해요. 이러지 마시고. 너마저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엄마 몫은 없어요. 선영은 서류를 봤다. 이혼 서류. 그 아래에는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선영은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한 획 한 획. 30년이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대연은 서류를 챙겼다. 이제 나가. 1시간 안에 짐 싸서. 1시간요? 충분하잖아. 어차피 당신 거 별로 없을 텐데. 선영은 방으로 갔다.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넣었다. 사진을 넣었다. 30년 동안 모은 것들을 넣었다. 하지만 캐리어 하나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 30년이 캐리어 하나였다. 선영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님, 저 가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렸던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순자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봉투 가져가. 봉투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선영은 서랍을 열었다.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꽤 두툼했다. 꼭 지켜. 버리지 마. 어머님, 가. 빨리. 저 나쁜 놈들 보기 싫어. 선영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는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놓지 않았다. 고마워. 선영은 울었다. 시어머니도 울었다. 거실로 나왔다. 대영과 혜림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친밀하게 붙어서 다 쌌어. 네. 그럼 나가. 선영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30년 동안 신고 벗었던 현관. 엄마, 준우가 불렀다.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건강하세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혜림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갔네요. 여보, 우리 방 구경할래요? 오늘부터 우리 집이에요. 문이 닫혔다. 선영은 복도에 서 있었다. 캐리어 하나, 낡은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다. 58번째 생일. 선영은 집에서 쫓겨났다. 저녁 8시. 선영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경숙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 수 없었다. 3월의 밤은 추웠다. 선영은 외투를 여미고 가방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준 봉투가 있었다. 버리지 말라고 했지. 선영은 봉투를 무릎에 올렸다. 무거웠다. 뭐가 들어있을까? 지퍼를 열었다. 서류들이 나왔다. 그리고 USB, 작은 녹음기, 두꺼운 노트.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주식명의 이전 증서. 선영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양도인 박순자, 양수인 김선영, 주식수 김태수 산업주 발행 주식의 47%, 이전일 2012년 3월 15일. 이게 뭐지? 선영은 다음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1-11. 소유자 김선영. 이전일 2012년 5월 20일. 다음 서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2-22. 소유자 김선영. 이전일 2012년 8월 10일. 다음.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33-33. 소유자 김선영. 이전일 2013년 1월 5일. 선영의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통장이 나왔다. 선영명의 통장. 펼쳐보니 잔액 32억 7천만 원. 이게 다음 통장. 잔액 28억 5천만 원. 선영은 서류를 바닥에 쏟았다. 손이 떨려서 잡을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내가 예상한 대로 미안하다. 내가 건강했을 때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다. 30년 동안 괴롭혔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며느리가 당연히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누워서 지켜봤다.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방에 와서 어머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줬다. 아들은? 내 친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들르면 다행이었다. 그것도 5분 보고 가더라. 손자는 명절에나 한 번 오더라. 할머니 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너만이었다. 선영아, 너만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남편 태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재산을 물려줬다. 회사 지분 47%, 부동산 세채, 예금 60억,
태수는 큰아들 대연에게 회사 경영권만 주고 재산은 나한테 줬다. 나는 3년 동안 준비했다.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너 명의로 모든 것을 옮겼다. 주식, 부동산, 예금, 법적으로 완벽하다. 공증도 받았다.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한 일이다. 대연은 모른다. 준우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USB에는 3년 동안 녹음한 파일이 있다. 대연이가 혜림이라는 여자와 통화하는 것, 준우가 너를 무시하는 것, 동생 내외가 재산 타령하는 것, 모두 녹음했다. 내가 말을 못해도 귀는 멀쩡했다. 다 들었다. 노트에는 3년 동안 쓴 일기가 있다. 매일 기록했다. 손이 떨렸지만 썼다. 선영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놈들에게 한 푼도 빼앗기지 마라. 변호사 김준혁에게 전화해라.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너는 자격이 있다. 30년 동안 헌신했고 10년 동안 나를 돌봤다. 아니,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괴롭혀서 고맙다. 10년 동안 돌봐줘서 사랑한다. 어머니, 박순자. 선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님,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3월의 차가운 바람. 하지만 선영은 따뜻했다. 봉투를 다시 챙겼다.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잠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경숙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수가. 나 선영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금 갈 수 있어? 너희 집에.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고마워. 선영은 전화를 끊고 일어났다. 캐리어를 끌고 공원을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차 안에서 선영은 봉투를 꼭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 생긴 기분이었다. 아니, 이건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선영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는 밤에 서울을 달렸다. 선영은 창밖을 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밤 10시. 경숙의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다. 20평 정도. 경숙은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다. 들어와. 경숙은 선영을 안으로 안내했다. 선영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다. 일단 앉아. 물 줄게. 고마워. 선영은 소파에 앉았다. 경숙이 물을 가져왔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선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눈물이 터졌다. 오늘 쫓겨났어. 뭐라고? 생일이었어. 내 58번째 생일. 그날 이혼 서류를 받았어. 경숙은 선영을 안았다. 선영은 경숙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다 이야기해봐. 천천히. 선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불륜, 아들의 배신, 생일날 있었던 일.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다. 그 개자식들. 경숙은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생일날 쫓아내다니.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어.
선영은 봉투를 꺼냈다. 시어머님이 주신 거야. 나가면서 뭔데? 선영은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다. 경숙은 하나하나 읽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진짜야? 나도 믿을 수 없어. 주식 47%, 부동산 세채, 예금 60억. 경숙은 계산했다. 선영아, 너 100억대 자산가야. 뭐, 회사 지분 47%가 얼마인데. 김태수산업이 중견기업이잖아. 지분 가치만 최소 50억이야. 거기에 부동산 세채면 강남, 송파, 서초잖아. 한 채당 최소 10억은 하겠는데 경숙은 다시 계산했다. 60, 50, 30이면 최소 140억이야. 선영아, 너 140억 받은 거야. 선영은 현실감이 없었다. 어머님이 왜? 편지 읽어봐. 경숙이 편지를 건넸다. 선영은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선영아, 경숙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이거 시어머니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평생 미안했던 마음을 담은 선물. 그리고 10년 동안 고마웠던 마음. 그래도 이렇게 큰 건 당연한 거야. 넌 30년 동안 헌신했어. 10년 동안 시어머니 돌봤고 그 대가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알아. 그래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경숙은 선영을 똑바로 봤다. 선영아, 이제 달라져야 해. 30년 동안 당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 어머니가 준 이 선물을 어떻게? 내일 아침에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해. 선영은 명함을 꺼냈다. 김준혁 변호사. 편지에 적혀 있던 번호와 같았다. 오늘은 그냥 자. 내일부터 싸우자. 경숙은 선영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편히 자. 오래 있어도 돼. 내 집이 좁아서 미안해. 미안해. 폐 끼쳐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선영은 침대에 누웠다. 경숙이 불을 껐다. 잘 자, 선영아.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문이 닫혔다. 선영은 천장을 보았다. 낯선 천장. 하지만 30년 살았던 집보다 편안했다. 봉투를 옆에 두고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던 모습. 말을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던 분. 어머님은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15층.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있었다. 김선영입니다. 김준혁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아, 예약하신 분이시죠? 잠시만요. 젊은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다. 김선영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깔끔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다. 앉으세요. 박 여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을 아세요? 3년 전부터 알았죠. 여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2012년 2월이었어요. 김준혁 변호사는 파일을 꺼냈다. 여사님은 명석하신 분이었어요. 중풍으로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죠. 그러셨어요? 네.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며느리한테 모든 재산을 주고 싶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달라고.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제가 물었죠. 아들분들은 아시나요?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저놈들이 알면 방해할 것이다라고 하셨죠.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3년 동안 조용히 진행했어요. 주식은 2012년 3월에 이전했고
부동산은 하나씩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했어요. 예금은 나눠서 이체했고요. 다 제 명의로요? 네. 여사님이 직접 은행에 오셔서 이체하셨어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 돈으로 내 며느리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김선영 씨, 이제 확인해 볼까요? 봉투 가져오셨죠? 네. 선영은 봉투를 꺼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주식 이전 증서. 네.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네. 이것도 맞고. 통장. 네.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럼 정말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여사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전하신 거예요. 의사 소견서도 있고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영상이요? 네. 여사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제 사무실에서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왔다. 3년 전 모습.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나는 박순자다. 오늘은 2012년 2월 10일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눌했지만 명확했다. 나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 이 영상은 내 자유의지로 찍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나는 내 재산을 며느리 김선영에게 준다. 이유는 간단하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줬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손자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만이 매일 아침 내 방에 와서 나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말을 걸어줬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다. 30년 동안 그것이 내 가장 큰 잘못이다.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다. 그래서 내 재산을 며느리에게 준다. 주식 47%, 부동산 세채, 예금 60억, 모두 며느리 김선영의 것이다. 영상이 끝났다. 선영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변호사는 티슈를 건넸다. 김선영 씨, 이 영상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여사님의 의사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남편이 소송을 걸면 걸 겁니다. 100% 확실해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USB도 있어요. 어머님이 3년 동안 녹음하신 거래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여사님이 저한테 복사본을 주셨거든요.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 안에 남편분과 그 여자의 대화, 아들분이 어머님을 무시하는 대화, 시동생이 재산을 탐하는 대화, 다 있어요. 그럼 이걸 법정에서 네, 공개할 겁니다. 저쪽이 원한다면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김선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날 오후 4시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선영 씨 맞으십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맞는데요. 박순자 여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심장마비로 급히 이송됐는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연락드렸는데 보호자로 등록되신 분이라 연락드립니다. 제가 보호자로? 네, 3년 전부터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주저앉았다. 어머님, 경숙이 달려왔다. 왜? 무슨 일이야? 돌아가셨대. 어머님이 뭐, 심장마비로 오늘 오후에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경숙이 안았다. 어머님, 저 때문에 제가 쫓겨나서 그래서 아니야, 선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돌봐드렸어야 하는데 선영은 병원으로 갔다. 장례식장은 지하 1층이었다.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이었다. 웃고 있었다. 어머님, 선영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 있어? 대연이었다. 옆에 혜림이 있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는 됐으니까 나가. 여기 올 자격 없어. 저는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나가. 선영은 일어섰다. 하지만 한 번 더 절을 올렸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빨리 안 나가? 대연이 선영의 팔을 잡았다. 선영은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뭐, 저도 10년 동안 모셨어요. 인사할 자격 있어요. 자격? 웃기지 마. 당신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준혁이 나타났다. 김선영 씨는 고인의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당연히 조문할 자격이 있죠. 당신은 누구야? 김준혁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이었고요. 법률 대리인? 대연은 의아해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 곧 아실 겁니다. 유언장 공개 때요. 유언장? 대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썼다고? 네. 3년 전에요.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다. 장례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언장 공개 날짜와 장소를요. 변호사는 선영에게 눈짓을 했다. 선영은 따라 나왔다. 어머님, 선영은 뒤를 돌아봤다. 영정 사진의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잘 가. 선영아, 행복해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들이 왔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선영은 멀리서 지켜봤다. 장례식장 밖 복도에 서서 상주는 대연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다. 옆에는 혜림이 있었다. 혜림도 상복을 입고 있었다. 마치 며느리처럼. 저 여자가 뭐라고 상복을 입고 있어? 경숙이 옆에서 중얼거렸다. 아직 재혼도 안 했으면서. 준우도 상주석에 있었다. 민지와 함께 둘 다 눈이 빨개 보이지 않았다. 우는 척만 하는 것 같았다. 선영아,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 여기서 볼래? 왜? 10년 동안 모셨는데. 어머님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저들 때문에 2일차 저녁, 시동생 대진과 미숙이 왔다. 형님,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진이 대연에게 물었다. 당연히 우리가 나눠 갔지. 그런데 조금 전에 어머니 변호사를 만났어요. 유언장도 써놨대요. 뭐, 대연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였어? 네. 장례 끝나고 공개한대요. 무슨 내용인지 아나? 모르죠. 근데 왜 변호사까지 선임하셨을까요? 대진은 불안해 보였다. 혹시 형수님한테 뭘 준 건 아니겠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재산을 줄 리 없어. 대연은 자신 있게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며느리 미워하셨잖아. 그런 분이 재산을 줄 리 없어. 하지만 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일차 발인. 화장장으로 향했다. 선영은 뒤에서 따라갔다. 경숙과 함께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봉안당에 모셨다. 고 박순자 여사. 위패에 이름이 새겨졌다. 선영은 꽃을 올렸다. 절을 올렸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어머님이 주신 것 꼭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다. 3월의 바람. 따뜻했다.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대연, 혜림, 준우, 민지, 대진, 미숙. 그리고 선영과 경숙. 김준혁 변호사가 들어왔다. 모두 오셨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것은 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입니다. 2012년 3월 1일 작성, 공증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다. 읽겠습니다.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남편 김태수로부터 물려받은 김태수 산업 주식 47%는 며느리 김선영에게 증여한다. 뭐, 대연이 벌떡 일어났다. 둘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1에 11, 송파구 잠실동 2에 2, 서초구 서초동 333에 33 소재 부동산 세 채는 며느리 김선영에게 증여한다. 말도 안 돼. 대진도 일어섰다. 셋째, 전 계좌 예금 60억 원은 며느리 김선영에게 증여한다. 이게 무슨... 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넷째, 장남 김대현과 차남 김대진에게는 법정 유류분각 5%만 지급한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년 동안 나를 돌본 사람은 며느리 김선영뿐이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들르면 다행이었고 손자는 명절에 나왔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나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말을 걸어줬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다. 30년 동안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다. 따라서 내 재산은 모두 며느리 김선영의 것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이건 무효야! 대연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어머니는 중풍 환자셨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아닙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여사님은 정신이 완전히 온전하셨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2012년 2월 28일 유언장 작성 3일 전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 의사 소견에도 의사 결정 능력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말도 못하셨잖아! 말을 못하신 것은 신체적 문제입니다. 정신은 온전하셨어요. 증거가 있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다. 여사님이 직접 찍으신 영상입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왔다. 3년 전 모습, 나는 박순자다. 영상이 재생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명확한 의사 표현. 대연은 화면을 멍하니 보았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한 거야!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로 날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 공증인이 입회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공증인의 확인서입니다. 박순자 여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했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를 조종한 거야! 대연이 선영을 가리켰다. 10년 동안 매일 붙어 있으면서 세뇌한 거라고! 증거 있으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김선영 씨가 고인을 조종했다는 증거. 10년 동안 혼자 간병했잖아! 그게 증거야! 간병이 조종인가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선영 씨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고인을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식사 도와드리고, 약 챙기고, 말동무 되어드렸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변호사는 대연을 봤다. 한 달에 한 번 들르면 다행, 5분 보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건 손자분은요? 명절에 한 번씩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으셨죠.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당신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대진이 입을 열었다. 바빴어요. 사업도 하고 10년 동안요? 어머니 한 번 문병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김선영 씨는 58세입니다. 당신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간병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꺼냈다. 이것은 간호사 방문 기록입니다. 월 2회씩 간호사가 방문했는데 매번 환자 상태 양호, 간병 상태 우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치의 기록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욕창 한 번 없었음. 영양 상태 양호, 간병인의 헌신적 돌봄 덕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을 보았다. 김선영 씨는 자격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요. 대연은 주먹을 쥐었다. 소송 걸 거야. 유언 무효 소송. 그러시죠.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들 겁니다. 왜?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는 USB를 꺼냈다. 고인께서 3년 동안 녹음하신 파일이 있습니다. 뭐? 녹음? 네. 당신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셨습니다. 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세요. 집에 두면 돈만 들어요. 대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년 전 녹음이었다. 형님은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잖아요. 뭐 하러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였다. 다음 녹음. 오늘 그 사람의 생일 선물은 이혼 서류죠. 대연의 목소리. 좋아요. 제가 그날 집에 갈게요. 해림의 목소리. 녹음이 끝났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3년 동안의 녹음입니다. 총 30시간 분량. 법정에서 필요하면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닫았다. 소송하시겠습니까? 이 녹음들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걸 원하십니까? 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연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 무효 및 재산 반환 청구. 이유, 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 첫 재판은 4월 15일이었다. 법정에 사람들이 모였다. 원고석에 대연 대진, 피고석에 선영.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연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40대 남자, 강남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첫째, 고인은 10년 동안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의사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 반신마비, 언어장애.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준혁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 진단서는 신체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어떻게 무관합니까?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유언장 작성 3일 전인지 기능검사 결과입니다. MMSE 점수 28점, 정상 범위입니다. 또한 담당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환자는 인지 기능이 정상이며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군요. 하지만 재판장님, 대연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피고가 고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간병하면서 세뇌했을 것입니다. 세네요? 네. 매일 옆에 붙어서 아들들은 나쁘다. 나만 믿어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이 아니라 증거를 원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오히려 반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 네. 고인은 3년 동안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셨습니다. 피고 김선영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다. 이 안에 원고들이 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피고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재생하십시오. 법정에 녹음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세요. 경수는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잖아요. 30년 밥값 했으면 됐지. 녹음이 계속됐다. 10분, 20분. 법정은 조용했다. 모두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 녹음. 할머니, 엄마 이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우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녹음이 끝났다. 판사가 물었다. 이 녹음은 언제 된 것입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직접 녹음하신 겁니까? 네. 휠체어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고 녹음하셨습니다. 판사는 원고석을 보았다. 원고 측,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대연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꺼냈다. 이것은 고인의 일기입니다. 3년 동안 매일 쓰신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어떻게 일기를 썼습니까? 상태가 악화되시기 전 왼손으로 쓰셨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글씨가 맞습니다. 판사가 일기를 받아 펼쳤다. 2012년 3월 5일, 오늘도 며느리가 나를 씻겨줬다.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내가 괴롭혔는데 2013년 10월 10일 큰아들이 한 달 만에 왔다. 5분 보고 갔다. 며느리는 매일 온다. 판사는 몇 페이지를 더 읽었다. 2014년 12월 20일 작은아들이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했다. 며느리만 반대했다. 며느리만이 나를 지켜줬다. 판사는 일기를 덮었다. 원고 측, 이것도 조작입니까? 아닙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원고 측,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 측은 고인께서 찍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다. 재생하십시오. 스크린에 시어머니가 나왔다. 나는 박순자다. 영상이 재생됐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보았다. 나는 내 재산을 며느리 김선영에게 준다. 10년 동안 나를 돌본 사람은 며느리뿐이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들르면 다행이었다. 영상이 끝났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증거도 검토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뭐? 대연이 벌떡 일어섰다. 고인 박순자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작성했음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다. 또한 피고 김선영이 고인을 부당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고인을 방임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과 일기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고인의 유언장은 유효하다. 둘째, 회사 주식 47%는 피고 김선영에게 귀속된다. 셋째, 부동산 세채는 피고 김선영에게 귀속된다. 넷째, 예금 60억 원은 피고 김선영에게 귀속된다. 다섯째, 원고들에게는 법정 유류분 각 5%만 지급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배정. 재판이 끝났다. 법정 밖. 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경숙이 안았다. 선영아, 이겼어. 응.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김선영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박 여사님이 원하시던 결과예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여사님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 대연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영 씨, 말 걸지 마세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다. 제발 조금만 회사 지분만이라도. 안 됩니다. 30년 함께 살았잖아. 30년요? 선영은 대연을 똑바로 봤다. 그 30년 동안 당신은 저를 뭘로 봤어요? 가정부? 아니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생일날 쫓아낸 건요? 불륜녀를 집에 들인 건요? 제게 30년 밥값 했다고 한 건요? 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선영은 돌아섰다. 준우가 다가왔다. 엄마, 너도 선영은 아들을 보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용서는 못해. 엄마, 내가 한 말 기억해? 엄마는 아무것도 없다고. 30년 동안 밥이나 먹었다고.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선영은 경숙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경숙이 물었다. 선영아, 기분이 어때? 이상해. 뭐가? 이긴 것 같은데 기쁘지가 않아. 선영은 창밖을 보았다. 어머님이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겠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택시는 묘지로 향했다. 선영이 원한 곳이었다. 시어머니의 묘소 앞. 선영은 꽃을 올렸다. 어머님,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다. 4월의 따뜻한 바람. 어머님이 주신 것 잘 지킬게요. 꼭. 선영은 절을 올렸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5월. 선영은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김태수 산업. 10층 건물. 직원 250명.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대주주 김선영입니다. 이사회에서 선영이 인사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58세의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대주주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영 경험이 없어요. 많이 배워야 해요. 도와주세요. 선영의 진심이 전해졌다. 임원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참여할게요. 선영은 회사 경영을 CEO에게 맡겼다. 자신은 분기별 이사회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선영은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샀다. 경숙의 집 근처였다. 선영아, 집 예쁘다. 경숙이 집들이를 왔다. 응. 30년 만에 내 집이야. 선영은 미소 지었다. 거실은 작지만 따뜻했다. 햇살이 잘 들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평온했다. 1년 후, 선영은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봉사활동이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선영은 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웃었다. 고마워요. 선영은 할머니를 돌보며 생각했다. 어머님도 이렇게 대접받으셨으면 그날 밤 선영은 결심했다. 나도 요양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큰 시설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곳, 가족처럼 돌보는 곳. 2년 후, 준우가 찾아왔다. 엄마, 들어와. 선영은 준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해. 더 많은 시간이.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선영은 아들을 보았다. 32살이던 아들은 이제 34살이 되었다. 많이 야위었다. 민지는 이혼했어요. 그랬구나. 제가 잘못했어요. 돈만 보고 살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선영은 차를 내왔다. 아들 앞에 놓았다. 천천히 마셔. 엄마, 준우야,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아파. 내가 한 말들, 그날 일들 쉽게 잊혀지지 않아.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야. 단 한 번. 엄마,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많이.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몰라.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노력할게요. 평생. 3년이 흘렀다. 61세의 김선영은 작은 요양시설을 열었다. 순자의 집. 처음엔 6명만 받았다. 큰 시설은 자신이 없었다. 간호사 2명, 요양보호사 3명을 고용했다. 선영도 함께 일했다. 첫 해는 적자였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영아, 힘들지 않아? 경숙이 자원봉사를 오며 물었다. 괜찮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조금씩 어르신이 늘었다. 10명, 15명, 20명. 3년 만에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5년 후, 준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요.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다. 선영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아주 조금씩. 엄마, 저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래? 네. 저 요즘 그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래? 제가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남의 어머니라도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아들을 보았다. 많이 변했다. 잘했어. 엄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선영은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하지만 너의 노력은 보고 있어. 10년 후, 68세의 김선영. 순자의 집은 여전히 한 곳뿐이었다. 20명의 어르신만 모셨다. 선영아, 왜 안 늘려? 확장할 수도 있잖아. 이 정도가 딱 좋아. 더 크면 내 눈이 안 닿잖아. 어느 날 김영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5년 동안 모셨던 분. 선영은 장례식에서 울었다. 할머니, 편히 가세요. 일은 쉽지 않았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선영은 행복했다. 진짜로. 대연은 혜림과 재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다. 회사는 문을 닫았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영 씨,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제발. 당신이 절 쫓아냈을 때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영은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대진도 빚을 졌다. 역시 도움을 청했다. 경수님, 가족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죠. 과거에는요. 선영은 냉정했다. 미안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내가 냉정해진 걸까? 아니면 당연한 걸까? 선영은 잘 모르겠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 몇 년 후, 김선영은 순자의 집을 후배에게 넘겼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도 무릎도 아팠다.
경숙과 자주 카페에 갔다. 선영아, 후회는 없어. 뭐가? 30년. 그렇게 참고 산 거. 선영은 한참 생각했다. 후회. 있지.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맞아. 어머님 덕분에 새로 시작했지. 선영은 커피를 마셨다. 근데 있잖아. 요즘 생각해. 만약 어머님이 재산을 안 주셨으면 그래도 나왔을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아마 더 오래 참았을지도. 선영은 창밖을 보았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 같아. 여자가 독립하려면.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준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요. 준우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그냥 서로 노력하는 중이었다. 엄마, 다음 달에 재혼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행복하게 살아. 어색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어느 가을날, 선영은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어머님, 다녀갑니다. 국화꽃을 올렸다. 어머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묘비를 닦으며 선영은 생각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그 여자. 58세 생일날 쫓겨났던 그 여자. 이제는 없었다. 어머님,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선영은 일어났다. 경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갈까? 두 사람은 손잡고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선영은 웃고 있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것 같아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58세에 쫓겨난 여자는 지금에서야 자유로웠다. 30년을 참고 산 세월이 아깝지만 남은 세월을 당당하게 산 것으로 충분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자에게 경제적 독립은 존엄이었다. 그리고 선영은 배웠다. 착하게 사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용서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인생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